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 나간 이후에 굉장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새롭게 오신 최강욱 변호사님 실검 1위에서 도통 내려가질 않는, 보셨습니까? 그걸 못 보던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신기해서 검색해 보신 걸 거고. 첫 방송 나가고 뭐 소감은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맨 앞을 안 보신 분들은 제 신고식 순서였다는 걸 모르시니까 왜 자꾸 너만 얘기하냐,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분량이 저한테 너무 좀 많이 쏠린 것 같아서 다른 선배님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실시간 검색에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도 올라가셨었어요. 예, 그 외부자들 있는 것만 봤는데. 박혜진 아나운서께서 민주당원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네? 그것도 웬 뜬금없는. 그러게요. 뜬금없는 얘기인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저는 당적을 한 번도 가진 적도 없고 당 관련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의혹이 나왔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그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누구라도 들어가서 편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력란에 누가 거기에 민주당원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최근에 발견하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수정을 했어요. 근데 또 누가 또 넣으셨더라고요. 아마 희망사항을 거기다 적어놓으신 게 아니신가. 우리 동네 일꾼은 누가 될 것인가. 6.13 선거가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근데 우리가 선거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뭐 막판에 뒤집기 현상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과연 6.13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되는 돌발 변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상 변수는 토론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 토론을 잘하게 되면 갑자기 그 별로 인기 없던 후보가 인기 급상승 스타로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절정을 달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지난번 대선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 서울시장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지 좀 봤는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이제 공격을 하는데 박 시장님께서 너무나 여유가 있어가지고 허허실실사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받아친다라기보다도 그냥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분위기였고 차라리 그 김종민 후보라고 정의당 후보 그분만이 이제 뭐 그래서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도 또는 또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정의당 광고 있어. 여기는 확실한 정의당 당원이에요. 빛난 측면이 좀 있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다음에 경기도 도지사 토론회가 정말 뭐랄까 정말 모범적이진 않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만 핫하긴 했죠. 문제는 이제 토론회 자체가 굉장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까지 참석시켜야 되나 이런 점에서 골치 아프니까 아예 토론회를 안 하겠다.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비로소 누가 나왔는지 아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고 전혀 몰랐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아는 건데 그런 기회를 유권자한테 이제 박탈된 게 아닌가. 그래서 네거티브건 포지티브건 간에 그 판단은 사실은 시청자인 유권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예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마도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 그 열기가 워낙 뜨지도 않는데 일조도 할 것 같아요. 시청률의 문제죠. 뭐 과거 대선 토론회 같은 경우 시청률 30% 40%까지 막 육박을 했어요. 3, 40%라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또 이 지방선거 큰 이슈가 없어요. 과거 뭐 오세훈 시장, 한명숙 뭐 후보 이렇게 하던 시절에는 무상급식이라 이런 대형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이슈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할 말 없으니까 네거티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관심 못 끌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토론회에서 그 제기된 여배우와의 스캔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강력 반발을 했죠. 근데 그 파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사생활인 영역이니까 불필요한 의혹 제기였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도지사 후보이기 때문에 검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일단은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사생활이냐 아니면 이른바 이제 미투의 요소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제기한 그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투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이고 김영환 후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메일인지 아니면 문자인지를 내가 봤다. 근데 사실은 그건 김부선 씨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녹음 파일도 사실 김부선 씨가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가 뭐 빼가지고 훔쳐서 이렇게 공개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른미래당에서 그 문자, 예컨대 김영환 후보께서는 어떻게 그 문자를 보게 됐으며 그다음에 이 녹취 파일이다라는 것이 공개될 거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교묘하게 우연의 일치처럼 하자마자 뜨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주진우 씨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유를 했느냐. 사실 김부선 씨가 나는 페이스북에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올리겠으니까 도와줘. 이러면 주진우 기자가 이제 뭐 회유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냥 김부선 씨는 정신없는데 전화를 해갖고 아이 그거 큰일 났어. 뭐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한 거는 권위의 측면은 확실히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거는 뭐 저기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버린 거죠. 사실 저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의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행위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의로 본다는 건 말을 뭐냐면은 무마를 시킨 거예요. 그냥. 김부선 씨가 딱 들고 그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이른바 개혁 진보 진영에서 우리 후보인데 다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번복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진다. 그러다 보니까 누나를 위해서 이번에 접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선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저는 좀 섞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든 기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저는 공인으로서 이 사생활에 대한 검증이라는 것도 당연히 수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계속 이분한테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일종의 추문이에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하여튼 입장 정리를 하고 이번에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치적인 장래도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주 기자한테 부탁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뭔가 정치 공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 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일단은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를 설득한 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게 그럼 불법이냐. 그거 자체로 뭐 불법적인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 뭘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조언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통화 녹음은 어떻게 된 거냐. 녹음을 한 거는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쟁점이 또 있을 수 있는데 통화를 한 당사자 간에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그 대화를 엿듣는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통화하는 거를 도청해가지고 녹음한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거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건은 보면은 녹음의 당사자가 주진우 기자가 통화한 상대방 여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그러면 이게 왜 경기도지사 간 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됐느냐. 바로 공개되면서 쫙 퍼졌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은 정치 공작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을 보면 물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내놔라. 나하고 같이 놀러 가서 사진 찍었다고 그러던데 사진을 내놔라. 아니면 뭐 어디서 같이 살았다고 그러던데 그거를 측정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거기 하시던데. 뭐 계약을 한 계약서를 내놔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돌출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이번에는 하여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6.13 선거 예상 변수 알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 토론에 이어서 6.13 두 번째 예상 변수는 TK 민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수 텃밭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이 시골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김천 선거가 좀 이상해졌다. 그렇게 해서 포항시민 여러분 전부 2번으로 압도적인 지지 좀 부탁. TK란 건 대구 경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도 도지사 시장 선거는 아닌
그 아래 단계 시장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나올 수 있다.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 또 여론조사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그냥 광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광주 기억에서 못 벗어나듯이 우리 앞선 세대는 이제 6.25 경험에서 못 벗어나듯이 이분들도 이제 그 기억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찬란했던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 경제 개발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도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대든대요. 네. 딱 꼬박꼬박 대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화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TK가 문제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이번 선거는. TK에서는 어느 정도는 건지겠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마도 고립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도 참 그렇다고 수도권에서 표를 얻기도 참 난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권의 이 지방선거 이후에는 굉장한 정계 개편 또 빅뱅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던데 특히 대구의 강남이 수성구라면서요. 그 수성구에서 수성구청장의 민주당 후보가 뭐 10%포인트 차로 벌리면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산, 울산, 경남도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 외에는 현재의 민주당 세력이 한 번도 없죠.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뭐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치부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아예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민주당에서 지난 선거만 봐도 뭐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장 중에 달서구 한 곳만 후보를 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달성군 제외하고 7곳의 후보를 다 냈다고 하니까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당 후보들도 한 자릿수 내 추격이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TK는 TK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그 지역에 이제 학교가 있잖아요. 예.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역시 이제 뭐 분위기가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옛날하고 분위기가 다른 게 뭐냐면은 도의회라든지 뭐 시의회라든지 이런데 과거에는 민주당에서는 후보도 못 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후보를 내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변화들 쉽게 말하면 대구 경북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여기에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 하나가 출마를 하겠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장이나 이런 데 처음 가잖아요. 가서 이제 민주당 2번 기호가 써있는 명함을 드리면서 인사를 했대. 그랬더니 자기가 걱정했던 당시의 반응은 야 무슨 빨갱이가 명함 돌리냐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버려버리고 찢어버리고 이런 걸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더니 선거 2번이 다 나오나? 그러니까 처음 받아본 거예요. 후보가 안 나오니까 2번이라고 써있는 이런 명함을 처음 받아봤더니 자기도 놀란 거야. 우리 고향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근데 뭐 여전히 홍준표 대표는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TK는 물론 9개 광역단체장 승리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연일 여론조사 불신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거짓이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 홍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여론조사를 불신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게 큰 거 아니겠어요? 한국당에게. 대통령 지지율은 너무나 높게 나오고 뭐 8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도 많았으니까 한국당 여론조사 결과는 갈수록 낮아지는 기대치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되고 있으니까 그 한편으로는 정신 승리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아직도 결집? 우리는 건재하다. 여전히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결집을 호소하시는 그냥 정치인의 전략?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표본이 이제 작거나 또 응답률이 어떤 거는 뭐 1%인 것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거 때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막 생겼다가 또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인데 그래도 전문적인 어떤 자신들의 영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한다 그리고 뭐 뒤집힌다 뭐 이렇게 홍준표 대표처럼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 지금 뭐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여의도 연구원이죠. 그때는 여의도 연구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했던 AARS 그 연구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뢰도가 있었어요. 제일 정확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글쎄 최근에는 좀 그것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그 정두원 전 여의도 연구소장이죠. 이분이 좀 여의도 연구소의 ARS가 요즘 고장난 것 같다 이런 말 하시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자꾸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시중에 나온 건 다 가짜 여론조사고 진짜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소고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사실 거의 다 따라갔고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개 여론조사는 문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를 갖다 앞서는 걸로 막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100% 유선조사 이런 거 혼자 딱 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뭐랄까 정확성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분이 좀 인지 부조화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자기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이제 믿으니까 나머지를 다 뒤집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거 잘못된 거고 이거 잘못된 거고 이거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물구나무 서 있으면서 세상에 지금 물구나무 거꾸로 서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거꾸로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지금 뭐 여론조사 나왔는데 야 이게 맞다. 그럼 우리 선거 포기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인정할 수도 없는.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선거 때마다 문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어느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불리한 쪽에서는 다 엉터리라고 여론조사에서 공개하고 항상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건 있어요. 보통 뭐 다 알려진 이야기긴 하지만은 직접 그 여론조사원이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로 이게 면접조사로 그럽니다. 전화 면접. 그다음에 이제 ARS라 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기계음을 올리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ARS 같은 경우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ARS는 평균적으로 한 2~3%밖에 안 돼요. 그럼 100명이 뭐 기계음이 이번 뭐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1번 누구 하는 순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00명에서 2~3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ARS 조사는 열성적인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정당 또는 그런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 후보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또 지시까지 해요, 후보들이. 자, 이번 여론조사 오니까 전부 잘 받아주십시오 하면 여론조사 전화기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어느 순간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은 더 높아요. 왜? 보통 여성분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묻기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또 전화 오래 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응답률이 뭐 10%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 조사할 때는 어느 선거 때나 야당이 항상 불려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닌 소수당을 지지한 사람도 불리합니다. 내가 괜히 이거 저 면접한테 말했다가 내 속마음이 들키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다음에 현재 또 다수의 분위기가 A가 옳다가 70, B가 옳다가 30밖에 안 된다면 이제 나는 B가를 지지해. 그럼 B를 한 사람들이 전화 끊어버립니다. 응답을 안 한 속마음을 숨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여론조사가 좀 잘못했다고 홍준표 대표 이야기한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 야당 지지자들이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게 선거 결과는 크게 바뀔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게 현재 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장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바로 그거죠. 이제 이게 이제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2008년 대선 때 MB가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 때 모든 분위기가 진보적 10년 끝난 다음에 축이 보수로 확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총선의 투표율이 46%였어요. 보통 총선이 6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진보 좌파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게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샤이 유권자의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가 완전 선거 결과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건데 같은 샤이라도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권위주의적인 정권 시절에는 응답을 하지 않는 층이 이제 소위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여나 이쪽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응답을 안 한다. 이런 분석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샤이 보수는 선거에 나와서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와서 우리의 지지율을 더 높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자유한국당조차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아이고 내가 지금 창피해서 하여튼 말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과거의 샤이 유권자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은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원래 항상 샤이합니다. 정치학에서도
샤이 리퍼블리칸 미국에서는 또 샤이 토리라고 그래요. 영국서는 보수당 토리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샤이 토리, 샤이 리퍼블리칸은 미국 같은 데도 여론조사하면 보통 보수 정당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선거 깨면은 좀 더 높이 나오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좀 조용하고 좀 진보주의 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론조사 좀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도 사실 힐러리가 계속 앞서갔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거 뭐 그런 거겠죠. 네, 6.13 선거에서 예상되는 돌발 변수로 여론조사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불신 발언에 대한 내부자 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전화 이용해갖고 내부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누르는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안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정도. 첫 실패했습니다. 네. 진 교수님이 제일 도와주시는 신기한 게 걸로. 저거였어요. 저거 과연 쓰겠어요? 그죠? 이거 뭐 어디다 쓰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진 교수님 도와주시는 걸로. 예,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가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연결한 내부자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권순정 여론조사 분석 실장님이십니다. 요즘 바쁘시죠? 많이 바쁩니다. 예. 아니 이거 근데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네. 예.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의뢰하면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용은 언론사가 의뢰할 때는 매우 낮고요. 네. 그리고 진중권 그 선생님처럼 돈이 많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받아야지 분배가 됩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요. 네. 여론조사 기관이 몇 개나 있나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대중들에게 많이 인지된 곳은 아마도 10여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특히 이번 선거 때만 되면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은 항상 볼멘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이제 리얼미터 측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논란이 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쁠 때만 논평도 내고 뭐 심지어는 어떤 고소고발까지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은 민심을 전달하는 아주 주요한 어떤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정확하게 잘 되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립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뭐 지방선거 때인가요? 그때 정말로 큰 그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하고 선거 결과하고.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국 단위에서 문제가 많았던 여론조사하고 질적인 수준이 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어떤 가상본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선관위 열심히 해서 어떤 정확한 조사,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사전 검토라든지 사후 검토를 하는 것들이 강화됐던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외부자들의 수습사원으로 출연했던 오신환 의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희의 경우도 한 여론조사 기관만 김문수 후보가 2등으로 나오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그 여론조사의 기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발언에는 하나는 거짓 발언이고요. 다른 하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발언은 뭐냐 하면은 한 여론조사 기관만 김문수 후보가 2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에 발표된 조사들에 보면 리얼미터만 김문수 후보가 2등이 아니라 다른 조사 기관도 상당히 많아요. 2위를 발표한 곳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9분가량 정도의 조사를 가지고서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겠냐라는 발언인데요. 이것은 뭐 거짓 발언보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있어요. 9분 동안 다 듣고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 버튼을 누르거든요. 자동응답. 전화 면접을 할 때도 먼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 누르거나 응답하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4분가량 정도가 나오게 돼요. 충분히 타당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의 분량입니다. 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권순정 여론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나선 건데 지난번에 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던 대법원 산하에 만들어진 법원 행정처장이 단장으로 이 조사단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재판 거래 한 게 아니냐는 또 의혹이 제기됐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자 지난주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했죠. 국민께 죄송하다. 각계 의견을 들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이슈가 한국 사회 다른 이슈를 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3차 조사 결과를 특조단이 발표하면서는 언론의 제목이 뭐라고 나갔냐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라고 자기 입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행정처에 부임을 해봤더니 선임 판사가 불러가지고 판사 뒷조사한 파일이 있으니 비밀번호를 네가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열어보고 놀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언론이 받아서 블랙리스트라고 명명을 했던 사건이죠. 그렇다 보니까 행정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명칭을 이용하면서 이 파장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게 문건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대법원장이 그냥 넘어갈 수는 도저히 지금 없는 상황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과거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나중에 어찌 보면은 이게 진실이 드러나면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히고 실제로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법 피해의 특징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직접 서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는 걸로 담화문을 대신했다. 저는 그 형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일이다. 어쨌든 사과와 함께 또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랄까요? 그것도 함께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법원 행정처의 판사 근무 자체를 없애는 방안, 또 승진 폐지를 포함한 인사제도 혁신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아니 법원에서 판사가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데 판사들이 그러면 그 일을 해야지. 그걸 누가 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쉬워요.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 예전에는 서무과라 그랬고요. 지금은 행정실이라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교사가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들이에요. 서무과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고 교감 선생님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었는데 법원의 시스템은 일단 똘똘해 보이면 행정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을 다시 훌륭한 교사로 인정해가지고 네가 수업 한번 해봐. 그러다가 조금 수업시킨 다음에 또 행정실로 보내. 그런 사람이 이제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보직으로 가기 위한 어떤 통로가 법원 행정처가 됐다는 거네요. 선진국은 보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사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사실 법무부의 검사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 행정하는데 제가 옛날 대법원 출입하던 시절을 보면은 대법원의 시설국장이 판사님이에요. 네, 맞아요.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 싫어서 그런 식의 예를 들어서 등기국장도 판사였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자리를 왜 해야 되냐? 결국은 자리와 관련된 거죠. 인사권자인 법원 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 옆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커지는 거고 또 눈앞에 든 사람 또 보내는 거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됐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뽀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승진 제도를 포함한 인사 제도를 혁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다음에 어느 자리를 갈까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조직이 사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어떤 성적순이나 이런 서열을 매겨가지고 그 서열에 따라서 착착착착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법원이 너무 루스해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결책으로 인사고과 제도를 강화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게 더 강화됐는데 통계로 자꾸 판사를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무능한 판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을 빨리빨리 떼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이게 또 활용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이번에 막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정말 권력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그 싸움이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거를 이 전 권력과 신 권력, 현재 권력과의 어떤 하나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인 하나의 그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법원 행정처 문건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충격적이죠. 그 제목이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상고법원 도입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판결로 보답하겠다라는 거래를 제한한 문건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BH, 청와대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겠다. 그 사례들이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었단 말이죠. 국가배상 제한이라든지 원세훈 사건이라든지 통상임금 문제, 키코 사건, 뭐 KTX 승무원 사건이라든지 철도노조, 정리해고, 뭐 전교조 사건 등등등.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뭡니까? 사실 그분들이 뭐까지 했냐? 국회의원들 여론조사까지 돌려가지고 청와대에서 공천까지 해서 입법부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법부까지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려버린 그런 결과죠. 너무 인기인이 된 것 같으네요, 아직. 이런 의혹과 논란을 밝히려면 뭐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나 이제 그 조건이 대법원장 이름으로 형사 고발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뭐 또 특검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 조사 왜 거부했냐 물으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혹시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때 가서 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 전 대법원장의 앞날? 지금 그 입장을 좀 들어봤거든요. 법원 행정처에서 부적절한 일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그 일을 막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다. 흥정과 거래를 위해서 재판에 관여한 바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행정처에서 판사들 뒷조사를 했는지 이런 건 나는 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문제가 된 재판 거래 시도, 그다음 판사들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럼 법원 행정처에서 내가 모르게 나와 관계없이 한 일이다. 그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그런 일을 막지 못한 책임 정도? 이건 내가 지겠다. 한마디로 나는 윤리적으로도 사실은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문건을 갖다가 대법원장도 아니고 행정처장도 아니고 차장이 그 일을 왜 해요? 그 사람은 도대체 그 일을 누구의 명을 받고 했느냐라는 거죠. 예컨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 판결들을 갖다 청와대와 조율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견을 가진 판사들 뒷조사하고 막 불이익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뒷조사한 거라든지 심지어는 보니까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도 있어요. 민변도. 그러니까 변호사 단체에 대한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갖다가 처장이 왜 해? 그렇잖아요. 거기 그 물음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세요. 아직도 특권의식에 기초한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셔서는 안 될 일이고 내가 그러면 그 얼라들 하는데 가야 됩니까?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자기는 또 직접 그건 또 봤냐고 그러니까 안 봤대. 그쵸. 그러면서 내용은 불리한 거는 또 다 부인해.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러시는데 모를 수가 없었던 게 이분 스스로가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분이에요. 과거에. 본인이 또 최초의 법원 행정처장으로 데리고 있던 박병대 대법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판결들 있잖아요. 거기에 공교롭게 또 주심을 맡은 사건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 없어. 그리고 본인은 행정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에다가 또 선수들을 뽑아다가 딱 갖다 놓고요. 얼마나 원활하게 행정처가 돌아가도록 또 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신다는 거는 정말 프로답지 않은 행동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보이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참담한 수준에 와 있으니 국민적인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분은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고 제기된 사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중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철도노조 파업부터 쌍용차 정리해고, KTX 해고 승무원들 지금 현재 재심 요구하면서 거리 시위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쪽에서는 뭐 재판 가지고 거래를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심지어는 판사들 자신도 그건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께서 쓰신 건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거기서 법원 행정처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가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KTX 그 문제입니다. 이 재판 자체,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 판사들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요. 꼭 판사들이 아니라도 사실은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거는 이상하다 했던 판결들이 그동안에 과거에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된 후에 양승태 시대의 판결에 관한 저희 민변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이상한 판결이다라고 꼽혔던 판결들이 이명박 시대와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명박 시절에 예를 들면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이나 이상한 형사 사건들을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다 무죄가 됐잖아요. 근데 이 양승태 시대에 특히 2015년 이후로 민사 사건에서 아주 희한하게 뒤집어버리는 판결들이 나오는 거예요. 1, 2심에서 거의 완벽한 법리로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법리를 다 제시해서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그냥 갑자기 엎어버리면서 이거는 정말로 어이없는 판결들이 막 나왔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KTX 문제도 있고 한 건데 또 하나가 원세훈 씨 사건에서 그게 이제 행정처 내부에 임종원 차장의 지휘를 받는 기획심의관은 그냥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세훈 2심 판결을 분석해가지고 3심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이고 뭐가 문제고 증거관계로는 이게 민감하고 이런 거 다 분석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거기서 구사된 논리가 그대로 대법원 판결에 담깁니다. 이거는 사전에 뭔가 짜고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사 의뢰를 할까 말까를 제가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좀 주워 들은 거에 의하면 사법부가 그전부터 있었던 트라우마가 뭐냐면 행정부가 정부가 권력을 내서서 언제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흔들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한 예전부터 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씨는 법원 행정처장으로 육군 대령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대령에 앉아가지고 판사 인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과거에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항상 검찰을 내세워가지고 소위 우리가 사법파동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럼 판사를 수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이렇게 엎으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법원 행정처에 가면 우리가 사법부를 지키는 주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 같은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심의관들한테 지시할 때는 항상 너네들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보고서는 가져오지 마라.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전략이 담긴 문건을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정말로 저는 참담했던 건 이 심의관들한테 너는 판사로서 어떻게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조사관들이 물어보니까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그런 상황 이제 설명해 주신 거 그렇지만 이거는 다 이제 전반적으로 뭐 조사를 하든지 이래서 다 따져봐야지 거기 있는 분의 이제 얘기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이 판결이 그야말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상고 법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하고의 그 거래로 했겠는가. 근데 여기서 결과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른바 이제 양승태 그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엔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일치됐음.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 이러다가 이제
이 대법원장의 말에 따라서 다음에는 꼭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뒤집힌 거예요. 이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뭐 권력의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법에서 판결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판결이 나면 굉장히 억울해해요.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판사들은 진실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혹은 진실로 인해서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그 많은 문제가 될 즉 진실의 문제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 특조단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봐요. 그 특조단의 입장을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잘못하면 이제 바로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일단 그분들의 입장은 물론 그런 거래 제한은 있었어 문건으로 존재했지만 그 문건대로 실행된 것은 아니다. 재판에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른바 그 사례라는 것들은 정권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판결들만 사후적으로 모아가지고 근데 마치 사전에 BH와 GH에게 충성한 결과로 선물 세트로 이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 서비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탈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 판결 자체가 공정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편하지 않게 조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편하지 않게 조종하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권한과 재량 내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했을 가능성은 크고요. 그다음에 또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그 승패가 뒤집힌 것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어떤 판결에서는 소수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 다수 의견은 매우 낯설고 그래서 당혹스럽다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지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로 피해갈 수 있는 거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법적으로 제가 보기엔 가는 거죠. 형사 고발 쪽으로. 특조단의 결과도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다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와 미치고 그걸 가지고 딜을 했던 건 엄청난 차이가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를 해줘야지 뭐 검찰 수사는 저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부분의 정리가 명확치 않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 들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7명이 지금 현직 그 대법관이 거기에 관련돼 있고 그렇다면 입장을 밝혀야 돼요. 지금 두 가지가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지금 아마도 이제 안철상 특조단장은 사법부에서 자정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점진적으로 제도 개혁을 한다든지 그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헤쳐나가자. 이걸 개선해 나가자. 그렇지만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니다. 형사 고발도 할 가능성 이걸 강력히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조단을 비롯해 가지고 또 대법원장도 또 거기에 관련된 7명의 대법관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안 원장님 재판 거래 자체 불가능하다 이런 뭐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현재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합의부입니다. 한 개 판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법원은 지금 3분의 대법관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3분의 대법관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여부. 두 번째는 이제 대법원장이 대법관한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통할 것인가. 임명이 안 된 대법관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겠죠. 대법관 하고 싶고 좋은 자리를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사 임명되신 분들이 과연 굳이 자기 양심과 다른 일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당시 양승 대법원장과 결이 다른 분도 계세요. 뭐 진보적인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걸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뭐 행정처장한테 명령하고 행정처장 차장한테 명령하고 이 사람이 뭐 가가지고 법관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도 막연한 어떤 느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최강욱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애초에 세팅 자체를 갖다가 밑에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재량권 내에서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문제 삼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문건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건을 작성하기 시킨 것 자체가. 그다음에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미 뭐 판결이 내려진 재판을 그냥 모았을 뿐이다.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 뭐 이게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프로그램에도 선수라는 말을 썼었는데 선수들끼리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판사들이 정리해 준 거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설마 그대로 판결했겠냐. 물론 그 사람들 자존심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모든 거를 또 알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정리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그런 절차에 관여하게 되는 판사들은 이거는 대법원장님의 뜻입니다라는 거를 계속 의식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하면 아니 이미 대법관 된 사람들이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신뢰하죠.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한계가 뭐가 있냐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해서 임명을 해요, 자기가. 근데 이게 또 특이한 일이거든요. 다른 데는 대법관은 대법관대로 판사들이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들이 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원오브댐이에요. 헌법재판 관 중에 한 명이야. 근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내가 너네들 시켜줬어 하는 위에 상급자예요. 인사권이 가지고 인사권을 그리고 한 손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기존의 법조 선배로서 받드는 의식, 그다음에 법원 생활을 오래 하면은 의외로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열의식이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고하고요. 본인들 사이에서 그걸 되게 중요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헌재와 대법원의 위상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처럼 헌법상의 설계가 애매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이에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에까지도 헌법소원을 받아서 심판을 하니까 당연히 연방헌법재판관들이 최고의 그 법관들이고 대법관들이 독일은 300명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 분야별로 합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법 서비스를 전문성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법관 숫자를 늘려라. 그렇게 업무가 많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들은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간 제도인데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됐느냐. 그거는 당연히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그 반대했던 논리를 보면은요. 신기한 게 지금 검찰이 공수처 반대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경찰이 수사 능력이 없으니 여전히 우리가 특별수사사건, 뭐 공안사건, 재벌 사건, 경제범죄는 계속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걸 주장하잖아요. 당시 대법원도 똑같아. 가장 능력 있는 법관들인 우리가 그거를 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들은 아무것도 밑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이게 좀 더 큰 논란으로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조사단이 일부 문건을 공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전체가 뭐 410개라고 하죠. 그중에 174개 문건 일부만 발표를 해서 이렇게 논란을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일부 문건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제목만 봐도 충격적인 얘기가 많았어요. 한명숙 총리 판결 이후의 파장과 전망, 그다음에 뭐 하야 가능성 검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세월호 재판부를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VIP 면담 보고서도 있었죠. VIP 면담도 있었지만은 또 뭐 조선일보와의 뭐 업무 협조 뭐 이런 식의 문건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만 봐도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이었고 그것을 지금 이제 조사단장인 안철상 행정처장의 공식 입장은 우리가 다 봤지만 그거는 이런 정도의 그 재판 개입이나 무슨 농단까지 가지 않는 일이라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고 떳떳하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사들조차도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판사회의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쟁점 중에 가장 핫한 게 이게 더 많은 걸 지금 공개를 안 했거든요. 확인해놓고 왜 제목만 공개하냐.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발 물러선 셈이 된 건데 그쪽 입장에서 제가 서서 좀 빙의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형사고발도 미적거리고 이것도 제목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털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치부가 낱낱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검찰 손아귀에 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검찰과의 어떤 대결 국면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제목 자체로 보기에도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 공개해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후폭풍, 이거를 사법부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들이 실제로 내부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있어요. 제목과 내용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은 속된 말로 섹시하게 뽑을 수가 있어요. 제목은 눈길을 들기 위해서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읽어보게 하기 위해서 제목 경쟁합니다. 아래 사람들이 올릴 때. 그래서 일반인 공개할 때 내용을 자기 설명해 줘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대중들이 또 일반인들 제목만 보고 흥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고 명확히 그래서 검찰 수사든 뭐 모든 수사를 동원해서 1%의 의혹이 있는 순간 대법원 신뢰가 무너지고 대법원 신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사법부도 사법부도 또 이런 측면이 있죠. 우리 정치권이 모든 거를 다 검찰 수사로 뭐 특검으로 넘기고 다 넘기는 것처럼 사법부도 어떻게 보면은 검찰로 이제 넘기는 거. 그래서 검찰에서 좀 알아서 해줘라. 지금 왜냐하면은 굉장히 내부에서 볼 때 뭐 이러기도 뭐 하고 저러기도 뭐 하고 뭐 이런 이제 속사정도 이제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 이제 캐치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도 우리가 이런 점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형사 고발을 사법부에서 한다. 그리고 검찰이 그걸 수사를 한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누가 내립니까? 결국은 사법부, 즉 법원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고발 주체가 법원이고 그럼 그 나중에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는 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거지. 아니,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다면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명확히 해야죠. 아래 사람 그렇죠. 시킬 게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자예요. 그럼 자기는 범행에 심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심증이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다. 그럼 검찰은 신난 거죠. 대법원장이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해. 앞으로 판단을 해줄 집단에서. 그러면 검찰은 마음대로 기소하는 거예요. 그럼요. 마음대로 기소하겠죠. 그럴 때 이제 재판에 왔을 때 그럼 어느 판사가 그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데 아무튼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는 겁니다. 희대. 게다가 이제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 모든 이슈에 검찰화 이건 사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이슈가 우리는 정치권 싸우다가 보면은 안 되면은 검찰을 끌고 갑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 다 끌고 가는데 이제 마지막 남 사법부마저 검찰을 끌고 간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법부의 이슈가 정치화된 거예요, 사실. 검찰을 끌고 갔던 건 정치화돼서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법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김명수 원장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유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좋아하고 이제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자기가 딱 고발 주체가 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대법원장의 이름으로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한 이거는 진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에도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법부가 특히 대법원장의 고발 주체가 확실하게 돼야지. 왜냐하면 누가 고발 주체가 되냐고요. 이거는 대법원장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대법원장이 고발을 하고 피해 당사자, 일종의 이제 피해 목격자죠, 고발은. 그 당사자를 주체로 나서가지고 고발을 했을 때 그 뒤에 벌어지는 재판에 대한 신뢰가 말씀처럼 정말로 웃기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검찰도 그런 딜레마를 알고 있으니까 검찰도 여러 고발이 들어왔지만 대법원장이 원하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검찰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는 모양을 피하기 위한 그나마의 좀 우회로가 있다면 이제 특검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로 모든 것을 검찰에서 또 그 정보를 독점할 우려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검찰에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좀 건전한 야당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좀 먼저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공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이 될지 외부자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